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민재 씨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바빴어요.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안 되셔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참 조금 앉으시죠.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티신 것 같아서. 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외로움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젊은 날보다 더 깊어진 사랑 이야기 황혼 로맨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며느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죠?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3살, 결혼 18년 차, 시어머니 댁 거실, 촛불이 흔들리는 밤. 저는 지금 시어머니의 남자친구와 단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65의 시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간 사이 58살의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온도였습니다. 며느님을 보면 자꾸 신경 쓰여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며느님 생각이 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떼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매일 밤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민재, 저보다 15살 위, 시어머니보다 7살 아래.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고. 누군가 저를 본다는 것. 제 표정을, 제 상태를, 제 감정을 알아본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마트에서 마주쳤고 시어머니 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설렘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 촛불이 켜진 거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시어머니가 나간 사이 우리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며느님도 그런가요?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제 뺨에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사이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선이. 일주일 뒤 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행을 간 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8년 차 43살의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출근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그의 옆에서 국그릇을 채웠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늦는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리모컨을 바꾸는 소리, 제가 그릇을 씻는 물소리만이 집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침실은 더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체온을 잊어버린 게,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내인가, 가정부인가, 아니면 그저 투명인간인가? 어느 날 65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누굴 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묘하게 설레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만나면 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외로워 보이셨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설렘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싶었지만 그는 이미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골프 모임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43살의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 특별한 날이야. 시어머니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수줍어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부러웠습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있었던가. 거실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정갈하게 빗은 머리. 시어머니보다 확실히 젊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보다는 15살쯤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 씨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지. 민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잖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제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고 민재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물병을 들어 제 잔에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말투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본다는 것, 제 표정을, 제 상태를, 제 감정을 알아본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저를 이해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 씨가 58살이라고, 본인보다 7살 어리지만 참 든든하다고, 요즘 이 사람 덕분에 많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민재 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58살, 저보다 15살 위, 시어머니보다 7살 아래, 묘한 나이 차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민재 씨의 목소리가, 그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재 씨의 목소리가 자꾸만 재생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설거지를 했고 그 말을 떠올리며 이불을 개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어머니 댁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민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하나, 평범한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반가워 보였습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트 안은 조용했고 우리의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민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피곤해 보이셔서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경 쓴다는 것. 그게 이렇게 낯선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민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계산대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멍하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설렘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목소리에, 그의 눈빛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고기를 먹자고 하셨습니다. 민재 씨도 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회식이 있다며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민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민재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집의 사람처럼. 며느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민재 씨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날랐습니다. 민재 씨가 구운 고기를 제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 씨 덕분에 요즘 내가 참 행복해. 오래간만에 이렇게 웃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얼굴은 정말 밝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민재 씨와 저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님은 웃을 때 참 예쁘시네요. 어머님이랑 닮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요. 그 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켜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님은 웃을 때 참 예쁘다는 그 말이.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저 자신을 보지 않았던 걸까요? 누군가 제게 예쁘다고 말해준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는 시어머니의 남자라고.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시어머니 댁 근처를 피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일부러 먼 곳으로 갔고 시어머니의 전화도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민재 씨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님은 웃을 때 참 예쁘다는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저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누구인가? 아내인가? 가정부인가? 아니면 그저 투명 인간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왜 전화도 안 받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빴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에 오라고. 민재 씨가 케이크를 사왔다며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벨을 누르자 민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의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민재 씨 생일이라고.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한다고. 저는 어색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계속 민재 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가 저를 볼 때마다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잠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민재 씨와 저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남편분이 집에 잘 안 계신다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외로움이 뭔지 아내를 5년 전에 잃었거든요. 그 뒤로 계속 텅 빈 집에서 살았죠. 그러다 어머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다시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근데 며느님을 보면 자꾸 신경 쓰여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며느님 생각이 나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재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느님도 그런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온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떼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민재 씨는 재빨리 창가로 돌아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와인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둘이 조용히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사이에 무언가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민재 씨의 온기가 아직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감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날 이후 저는 민재 씨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님도 그러냐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며 문자 한 통만 보내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이 집에서 저는 무엇인가? 아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냐고. 시어머니가 여행을 가신다고 집을 봐달라고 하셨다고.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 내내 출장이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민재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여행을 떠난 뒤였고 집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민재 씨가 커피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 정도. 가깝지만 닿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가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네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저도 요즘 잠을 못 자요. 자꾸 며느님 생각이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며느님을 보면 자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온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떼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제 뺨에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우리의 숨소리를 감쌌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것,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간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한 건가?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재 씨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는 민재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을 잊지 못할 거라는 말도 함께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한 여자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루에 2~3번씩.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며 가방을 던지고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애정도 그저 텅 빈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침실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의 빗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민재 씨의 체온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손끝에서, 입술에서, 온몸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재 씨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제 생각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우리 둘 다 알고 있다고. 그가 내일 시어머니 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다고. 저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민재 씨가 약을 사왔다며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민재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온기가, 숨소리가, 떨림이. 식탁에는 따뜻한 삼계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떠서 제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요즘 제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바쁘긴 하지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원래 그래. 내 남편도 그랬어?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며느리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 씨가 조용히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 씨 참 착하지. 요즘 내가 이 사람 덕분에 많이 행복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한 건가? 이 따뜻한 여자에게 저는 무슨 짓을 한 건가?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민재 씨와 저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옆 차선에서 한 커플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았고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남편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것을,
그리고 민재 씨와의 관계도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시어머니 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며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갔냐고 하셨습니다. 민재 씨가 저를 많이 걱정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혹시 남편이랑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며느리,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밝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무겁고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저랑 민재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과 똑같은 빗소리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빗물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이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평소라면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왔지만 이번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민재 씨에게서도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회의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재 씨의 차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 씨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한테 할 말 없니?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민재한테 물어봤다고. 저랑 무슨 일 있었냐고. 민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자친구랑 바람 폈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지난달 여행 간 날 둘이 만났다고 민재가 어제 다 고백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 어머니, 남자친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설명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한테 실망했다. 내가 외롭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남편이 너한테 무관심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가정을 파괴한 거야. 나한테도 상처를 준 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저를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당신도 닥치라고. 당신도 실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너는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민재 씨도,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짐 싸라고 했습니다. 당장 집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방을 내주시고 조용히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거부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민재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시어머니와도 헤어졌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는 말.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태워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43살에 이혼녀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단순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중년 여성 손님이 왔습니다.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시냐고.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 이막에 관한 책이에요. 50대에 새로 시작한 사람들 이야기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책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꿈을 찾은 사람들, 실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다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이 제 인생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친정 부모님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아, 너를 용서할 수는 없다. 아직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한다. 너도 피해자였다는 거. 너도 외로웠고 상처받았다는 거. 나도 이제 이해한다. 용서와 이해는 다른 것이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행복을 빈다. 잘 살아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해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용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빵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직업학교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 제빵을 배웠고 이제는 제 손으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만든 빵을 손님에게 팔았을 때의 그 뿌듯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44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이커리에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크루아상을 하나 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빵 정말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항상 크루아상을 샀고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것, 잘못을 저지른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준호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지선 씨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셨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저도 그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지선 씨, 과거의 상처가 아물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흉터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아요. 그 흉터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모두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흉터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니까요. 6개월 후 준호 씨가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책길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서로의 흉터를 보듬으며 살고 싶다고.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 댁앞 우편함에 청첩장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 짧은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과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과거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됐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못된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은 외로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갈 이유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외로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